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서 또 사회복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의 이런 어떤 문제제기 외침이 전국의 사회복지사를 처우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정선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생활시설, 이용시설에 대한 것들은 또 다른 분들이 발표를 하시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사회복지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법률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할 또는 처우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다른 데서는 좀 언급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이런 영역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도 있고 또는 타학문 전공자들도 우리 사회복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대학 교수를 포함해서 연구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법정, 비법정 자원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우리는 사회복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회복지를 시해가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일하는 사람, 착한 일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여전히 사회복지는 저희 임금으로서 또 가혹한 노동에 놓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통계는 수치는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들 통계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의 구성 요건에 있어가지고 리버맨의 정의를 8가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의는 언제 이렇게 다시 제가 상기시켜봐도 적중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직의 이 특성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역할과 임무이고 두 번째가 지적 기술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전문적 장기간의 훈련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업무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전문직에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과 책임감에 대한 수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역할과 임무를 더 강조하는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겠죠. 일곱 번째는 자치 조직에 대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놓고 본다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전문직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법률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 그 다음에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제2항부터 6항까지 있는 내용은 강론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주어는 다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보시면 제1항부터 5항까지에 있는 주어는 모두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있는 내용만 읽어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편의상 효율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탁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에 정말 너무 낮은 아까 앞에서 발제하신 분의 말씀처럼 보수 수준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어 있고 특히 호봉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연구한 내용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김성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약 60%라고 말씀을 하셨고 발제를 하신 분도 한 70% 수준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에 의해서 보면 전 산업에 있어가지고 약 61.4%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한다면 이런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 우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시간이나 근무 시간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중앙 및 지방 정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선거직 국회의원,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공략했던, 특히 대통령이 공략했던 내용은 이런 어떤 공약 내용을 떠나서도 우리는 공식적 공약을 떠나서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필수적인가라고 생각이 들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이 야근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밖에 있다가 다시 근무 카드를 찍어서 찍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볼 때 무급 야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연구한 부분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 분야 업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무의 곤란도, 중요도, 책임도, 그 다음에 우선도가 높은 시설은 계략 한신 시설, 성매매 피해 보호 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등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도 낮다고 특히 평균 급여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또 왜 그리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위탁이 주로 여성 NGO 시설들의 위탁이 많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당사자 조직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좋은 부분도 있겠나 하지만 또 나쁜 부분도 있다는 하는 것이고 특히 보조금 중에 있어서는 9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10%가 운영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10% 운영비 이게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급여 기준에 있어 가지고는 법인이나 기관장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국고 보조금에다 이 급여 기준을 갖다가 명시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회복지 현장이 꼭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말하는 것처럼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일하는 사람, 착한 일하는 사람, 선한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없는 한 여전히 사회복지는 저희 임금으로서 또 가혹한 노동에 놓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래전에 조사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통계는 수치는 그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문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조업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다는 말씀들 통계자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문직의 구성 요건에 있어가지고 리버맨의 정의를 8가지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정의는 언제 이렇게 다시 제가 상기시켜봐도 속순한 것이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직의 이 특성에 맞춰져 있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것이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역할과 임무이고 두 번째가
직접 기술에 대한 것, 세 번째는 우리의 전문적 장기간의 훈련에 대한 것이고, 네 번째는 우리 업무에 대한 자율성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전문직에 갖고 있는 범위 내에서 판단과 책임감에 대한 수용이고요. 여섯 번째는 경제적 이익보다는 역할과 임무를 더 강조하는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겠죠. 일곱 번째는 자치 조직에 대한 것이고, 여덟 번째는 윤리 강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놓고 본다면 사회복지직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전문 직성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법률에 나타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그 다음에 처우 개선에 대한 책임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헌법 제34조 제1항에 있는 내용이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가장 중요한 법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로부터 제2항부터 6항까지 있는 내용은 강론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주어는 다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법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조 목적에 보면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보시면 제1항부터 5항까지에 있는 주어는 모두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1항에 있는 내용만 읽어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편의상 효율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위탁해야 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그동안에 정말 너무 낮은 아까 앞에서 발제하신 분의 말씀처럼 보수 수준에 있어가지고 공무원에 비교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 되어 있고, 특히 호봉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하는 부분들은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연구한 내용에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김성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임금 수준의 약 60%라고 말씀을 하셨고, 발제를 하신 분도 한 70% 수준에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조사에 의해서 보면 전 산업에 있어가지고 약 61.4%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 한다면, 이런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전적인 책임, 우리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시간이나 근무 시간 같은 이런 데 대해서 전적인 책임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선거직 국회의원, 선거직에 있는 분들이 공략했던, 특히 대통령이 공략했던 내용은 이런 어떤 공약 내용을 떠나서도 우리는 공식적 공약을 떠나서도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공무원이 야근 수당을 타먹기 위해서 밖에 있다가 다시 근무 카드를 찍어서 찍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볼 때, 무급 야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정말 허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에 대한 것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2008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연구한 부분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설 분야 업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업무의 곤란도, 중요도, 책임도, 그 다음에 우선도가 높은 시설은 계략 한신 시설, 성매매 피해 보호 시설,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 등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 수준을 하는 것이 다른 데보다도 낮다고, 특히 평균 급여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또 왜 그리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이런 어떤 업무에 대한 위탁이 주로 여성 NGO 시설들의 위탁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당사자 조직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좋은 부분도 있겠나 하지만 또 나쁜 부분도 있다는 하는 것이고, 특히 보조금 중에 있어서는 90%가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고 10%가 운영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는 10% 운영비, 이게 이제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상대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야 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급여 기준에 있어가지고는 법인이나 기관장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국고 보조금에다 이 급여 기준을 갖다가 명시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회복지 현장이 꼭 보수가 전부가 아니라 지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가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동결이 아닌 삭감이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 있어서는 사기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의미에 있어가지고 대통령 공약 사업인 사회복지사 단일급여 체계 도입 개선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정말 일괄적으로 편의성의 잣대에 의해서 탁상공론을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현장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신중하게 이런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좀 소외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두 번째 영역이 요양보호사입니다. 사실은 요양보호사는 2008년 7월 1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서 시작된 국가 자격증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고용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지금은 문시험 이제는 2010년부터 국가에서 주관하는 시험으로 바뀌어서 3회에 걸쳐서 시험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시설, 이용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당 8,000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있는데 8,000원에 받는 이것이 일주일에 뭐 40시간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는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만 8,000원에 받는 것이고, 실제로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걸 모두 다 포함해가지고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근무 시간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시간들 이런 부분들은 질적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대한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명작 가능한 것이고,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이 케어 인력이 없어가지고 시설에 문을 닫는 사례 또는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OECD에는 많은 국가들도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사람들의 처우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다는 또는 무시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으로 전문성 향상 또는 이런 어떤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들을 대학 교육 체계로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이제 보육교사라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력화되어진다면 훨씬 더 어떤 임금 처우라든지 시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